저는 미국에서 만약에 AI 정부가 효과를 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각국에도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리콘 자본이 미국의 방산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심에 팔란티어도 있다. 자,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 비트코인 자산 해킹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주식 팔란티어랑 메타 요거를 담으신 이유는 뭘까요? 팔란티어는 우선은 가지고 있는 우선 소프트웨어 자체가 특히 이번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엔 저도 도덕적으로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건데요. 전쟁의 기술에서 발전한 건 맞습니다. 특히 그렇죠. 팔란티어의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점프업을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전쟁이 나자마자 일주일 내로 팔란티어 대표가 젤렌스키를 만나러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갔죠. 그리고 무상으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합니다. 그 대신 무상으로 모든 데이터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방어선을 이 팔란티어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팔란티어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되게 이종적인 데이터를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면서 워룸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작전사령부 뭐 이런 거 보시면 막 20-30명 앉아 있잖아요. 2명 앉아 있게 만들었어요. 장군들만 앉아가지고 결정만 하는 거죠. 데이터가 분석을 다 해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 효율적으로 대단히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던 걸 했고, 팔란티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 기술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만들어줘서 기업단에서 이제 기업의 경영진들이 중간 관리 없이도 빠르게 경영 결정을,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의사결정자들이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군사용어로는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용어로는 파운더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파운더리 매출이, 즉 비즈니스 매출이 대단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즉 거버먼트 영역에서 확립했던 소프트웨어 파워를, AI 파워를, 또는 데이터 흔히 말하는 온톨로지 기술이죠. 이것의 파워를 이제 비즈니스 영역으로 전가시키면서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맞아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일론 머스크가 그걸 의도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도즈라고 하는 이제 효율성 위원회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이 효율성 위원회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 해서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돈을 아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아껴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낀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 7, 8, 9급 인건비 아껴봤자 얼마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급, 4급, 3급 이런 사람들을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고연봉의 고위직 공무원이죠. 자, 고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다 보고서 정리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들이 업무의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AI 정부 이런 걸 내걸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부터 AI 정부를 내걸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팔란티어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이 보고 체계를 간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대단히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면서 이 고위직 인력을 많은 부분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미국에서 만약에 AI 정부가 효과를 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각국에도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의 효율성들을 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12월 5일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픈 AI하고 엔드릴이라는 곳에서 협업을 하게 하면서 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을 했잖아요. 엔드릴은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곳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효율성위원회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국방비에는 또 없어. 인건비와 국방비, 나머지 사회보장제도를 줄이기도 어렵고요. 미국에서 의료비 줄이기도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안 좋은 미국의 의료 상황에서 더 줄일 수는 없거든요. 유권자들한테 완전히 돌맞는 짓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건 공무원들의 인건비하고 국방비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많은 세계적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것은 재래식 무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현무가 되게 좋은 지대지 미사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현무가 우리나라 막 뭐 많이 만들어서 50발 만들었어요. 50발 만들었는데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럼 50발 또 만들려면요 1년이 걸립니다. 이래서는 전쟁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퍼, 그러니까 더욱더 싸고 더욱더 faster,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대표적으로는 드론 같은 거겠죠. 그 드론 같은 것들은 꼭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드론하고 크루즈 미사일 간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도 드론처럼 발사해버리는 거고, 비용도 크루즈 미사일 100분의 1로 가려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F-35 필요 없다라고 저기 무슨 필요 있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F-35는 여러분 미국의 전략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드릴에서 만들고
만들고 있는 무인 전투기, 이제 무인 드론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론은 빠르게 나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엔드릴에서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 F-35하고 똑같은 마하의 속도로 날을 수 있는 무인 전투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크루즈 미사일도 마하의 속도로 날라요. 그런데 이것이 드론처럼 날아가거든요. 비용은 다 100분의 1씩이에요. F-35하고 전통적인 크루즈 미사일에 비해서. 대단히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상업에서 쓰고 있는 부품들을 쓰기 때문에 되게 모듈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되게 패스트하고 치퍼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또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예요. 이 실리콘밸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한국의 방사는 물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좋아질지 아닐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방산 9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프라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네. 보잉이라든지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디스럽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도 엄청난 로비력이 있으니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건데 네.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초기에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제이디 벤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거는 피터 틸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실리콘 자본이 미국의 방산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네. 여기 중심에 팔란티어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은 펠런티어 주가 오른 걸 가지고 AI 사이클 중심이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가는 건가. 이번에 또 책도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 이런 책도 출간하셨는데. 네네. 그렇죠. 이제 AI 에이전트 이전에 우리가 AI라고 할 수 있는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오픈 AI에서는 그걸 레벨 1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챗 GPT를 쓴다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를 쓴다든지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1.0인 거고 2.0은 이제 5원처럼 추리를 잘하는 것들 3.0이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 에이전트에 팔란티어가 쓰고 있고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에이전트들이고 AI 검색도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도구나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그 전에 있었던 AI는 이미 학습된 거에서 결과만을 추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미 프리트레인드라고 하죠. 이미 학습된 걸 가지고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이 생성 AI의 특징이란다면 AI 에이전트는 이 친구가 우리의 다른 지식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웹사이트에서 부킹 사이트를 가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한다든지 호텔을 예약을 한다든지 물건을 구매해 준다든지 뭔가를 주문을 해준다든지 KTX 표를 취소를 해준다든지 가서 여기가 도구를 활용해서 인간의 요구사항들을 실현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AI 서비스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에이전트를 뭘로 비유하냐면 이 에이전트에서 AI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 뭐 80 넘은 노모께서는 이것이 AI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쓰셔야 돼요. 근데 AI에서 작동되는 훨씬 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KTX 표 취소하는 것도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부탁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에이전트가 해결해주고 우리 어머니께서 말로 얘야 시리야 또는 제미나이야 또 KTX 표 끊어놓은 거 저 취소해줄래 그러면 내일자 뭐 부산 가시는 광주 가시는 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야 그럼 그거 취소해줘 그럼 취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다고 보고요.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 지금까지 AI 산업은 AI 경제는 인프라스트럭처 경제였어요. 즉 고속도로를 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를 깔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LLM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이 들어갔던 거죠. 네. 이게 다 도로 까는 거예요. 근데 도로 까는 사람들도 돈 벌죠. 현대건설도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누가 돈을 더 법니까? 현대자동차가 돈 더 벌잖아요. 즉 자동차가 위에서 다녀줘야 버스가 다니고 트럭이 다녀줘야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물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람의 이동이 편해지면서 네. 엄청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서비스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하드웨어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은 계속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고급 하이엔드 칩들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네. 도로도 우리 고속도로 경부하고 호남만 짓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확장도 하지만 계속해서 고속도로 짓는 것처럼. 그러나 고속도로의 부가가치는 뭐예요? 어떤 도로를 지어놨더니 하루 통행량이 100대인 도로하고 수십만 대가 있는 도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수십만 대가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차량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나오면서 즉 하드웨어인 칩에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는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폰을 만드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만드는 삼성도 돈을 벌었지만 돈을 더 많이 번 건 어딥니까? 여기에서 앱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토스를 하고 쿠팡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이러한 서비스 기업들이 AI 기반한 서비스 기업이 이제는 2025년에 많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드웨어도 앞으로도 많은 돈을 벌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두각을 보인다라는 건데 그러면 올해는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뜨거웠는데 2025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두각을 보일 텐데 엔비디아로부터 결국에는 AI 반도체 많이 사간 기업이 그 중에서 누군가 나타날 거잖아요. 네네. 누가 빛을 좀 많이 발휘할까요? 엔비디아의 칩에 2023년 기준으로 치면은 아직 2024년 통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가 엔비디아 H100 칩을 H100하고 200 칩을 갖다가 43%를 사갔어요. 네. 4개 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약 이 4개 기업이 AI에 투자하는 돈이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까지 해서 약 2천억 달러로 지금 추론되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은 거의 300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쓰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노바라는 이 LLM도 이번에 최근에 출시를 했죠. 늦게 시작했지만 아마존도 엔트로픽에 투자하는 걸 떠나서 완전히 그리고 트리티움이라고 하는 자체 GPU도 만들었죠. 구글의 TPU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굳이 안 써도 되게 그리고 엔트로픽에 클로드에 투자를 해주면서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사실은 엔비디아를 쓰는 이유가 칩도 좋지만 그 주변을 이걸 칩을 연결해 줄 수 있고 작동시키게 할 수 있는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좋은 거잖아요. 이 쿠다를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써서 학습을 시켜달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마존에서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구글 같은 경우도 TPU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제미나이 2.0 오늘 발표됐죠. 오늘 새벽에 2.0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쓰고 있으면서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인텔의 의도는 실패했고 삼성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 쿠다를 다 에서부터의 어떤 종속성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건 다 실패했거든요. AMD도 그건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아마존과 최소한 구글은 자체 내에서는 엔비디아에게 의존도 하지만 아직은 엔비디아의 칩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거니까요. 엔비디아의 칩도 쓰지만 이것이 워낙 수요 과잉에 의해서 가격이 높다 보니 자체 칩으로 가려고 하는 조금씩의 변화들도 아마존과 구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기업이 사실은 이 투자한 만큼 걷어들일 수익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또 나왔고 아마존 아까 말씀드렸던 칩에서부터 LLM까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얘기해서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트럼프 기회에 또 가장 뜨거웠던 테슬라랑 비트코인이죠. 야, 이제 비트코인 이거 털릴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가격이 약간 출렁이긴 했지만 지금 또 가격이 뭐 1억 4천 뭐 원화 기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트코인 자산 좀 해킹의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번에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호개하면서 10의 24승 해가 걸릴 계산을 여러분 10의 24승 해 이 열스가 걸리는 것을 단 5분 만에 해결했다.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우리가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계산 속도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호의 해킹이 대단히 쉬워질 수 있다. 기존의 암호 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블록체인의 암호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 비트하고 큐비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디지털은 0과 1이라는 비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0 아니면 1이죠. 근데 큐비트 같은 경우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0과 1 비트는 결정론적으로 0과 1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 물리학은 뭐냐면 확률론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 있는데 즉 0일 수 있는 확률 몇 프로 1일 수도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데 문제는 그래서 이걸 큐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이걸 큐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0이라고 딱 찝는 순간 0이 아니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큐비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영하 200도 밑으로 내려준다든지 진공 상태로 놔둔다든지 그래서 이 큐비트 상태로 이 물질을 만들어 놓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칩 안에 큐비트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구글이 내놓은 이 칩에는 105개의 큐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105개의 큐비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10의 24승 해가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든 이 블록체인의 암호 체계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이름까지 여러분 저도 암기는 못하고요. 하나는 서명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암호 체계고 하나는 봉인을 하는 암호 체계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1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구글이 목표하라는 것은 지금 105개가 지금 들어갔지만 이거는 구글이 목표하는 건 2단계 수준이거든요. 구글이 6단계까지 가려고 하는데 구글이 여기에 100만 개까지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구글이 언젠간 풀겠죠. 그럼 이게 1단계 암호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암호를 푸는 데는 10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해요.
그럼 구글이 또 걸리면 이것도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암호를 뭔가 풀려올 때 자기가 새로운 암호를 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무한에 가깝게 암호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무한에 좀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렇게 풀리면요, 기존 암호 체계는 다 풀리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5억 지금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구글의 지금 양자 칩으로도 모든 암호 체계는 다 풀릴 거예요. 금융권에. 그러면은 여러분, 오히려 금융권에 있는 암호 체계를 블록체인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위험하다니까 비트코인 이제 좋게 보신 분은 시중은행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위험하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암호를 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많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필요한데, 지금 105만으로도 지금 큐빗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바르는데 100만이면 얼마나 고성능이겠어요. 우리가 인류가 생각하는 그 모든 숫자를 다 합쳐도 그걸 갖다 단순간에 풀어버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있어야 블록체인의 1단계 암호화를 풀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보기엔 모든 시중은행들과 모든 지금까지의 암호 체계는 다 뚫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블록체인의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 간에 있어서 이것이 해체해서 블록체인 간의 존재 자체에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존 암호 체계가 다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기존의 암호 체계 자체가 다 붕괴될 수 있다면 이거를 개발을 뭐 미국 정부에서 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초기에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 국방 암호 체계도 다 뚫리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암호 체계가 다 뚫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회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하는 것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지금도요? 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이 수준에 맞춰서 언제쯤 국방이라든지 미국의 주요한 시스템에, 사회 시스템의 암호 체계를 언제쯤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와 이거에 대한 상업적 개발은 국가 관리 속에서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걸 근데 구글에서 나중에 더 만약 개발하면 어쨌든 그 구글을 품고 있는 미국은 더 세계 강국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암호 체계를 블록체인으로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미리, 예를 들자면 방어하는 방어막을 어떻게 칠 것인가 해서 블록체인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블록체인을 이렇게 암호 체계를 바꾸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자체가 이제 뭐 실물 화폐로서 기능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크립토가 이제 암호니까 이 크립토 이 화폐, 그런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 이 화폐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겠죠.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고. 가격에 영향을 주겠네. 네. 긍정적인 시각들이 사회에 나타날 거고, 국가마다 이것을 전략 자산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코인을, 그러니까 크립토를 택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각가마다 다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이거를 갖다가 다양하게 하이브리드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국가마다 진지하게 크립토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만 하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작동에 암호라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암호도 그냥 해킹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암호 체계에 그러면 크립토를 어떻게 집어일 것인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집어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의 쓰임새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님의 비트코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블록체인과 AI 전문가시니까 궁금한 거는,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SEC 위원장, 여기 다 이제 임명했거나 아니면 SEC 위원장이 이제 거의 지명이 거의 확정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패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트럼프 시대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할 텐데, 트럼프 시대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전략적 비축 자산과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선다고 트럼프 본인 이름으로 직접 후보 시절에 얘기했는데, 그 그림은 어떻고 트럼프 시대 코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트럼프만이 아니죠. 사실은 요번에 이제 크립토에서도 많은 선거운동을 지원했는데요. 의외로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원하지 않고요.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을 도와줬어요. 특히 이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친크립토를 하는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선거 자금을 막대하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론에서 집계한 거에 따르면 지금 하원과 상원에도 친크립토 진영이 머저리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화당하고 민주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진영이 환영하는 것은 바로 이 하원과 상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SEC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뭐 AI 짜르라고 하죠. 뭐 황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뭐 섹스가 임명이 됐죠.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되게 크립토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다 재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도 크립토에게 우호적이 되었다. 만약에 비축자산으로 가려면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들이 이미 긍정적으로 조성되었다는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되게 좋아졌다. 그러나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여기에 러시아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도 이제 루블라가 이제 망가지는 것을 전쟁 때 보면서 크립토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비축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중국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환율이 지금 붕괴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제 거래가 지금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국제 어떤 질서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비용을 절약하면서 빠른 속도로 국제 거래를 갖다가 이뤄내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그러면 이것이 잡히지 않다 그러면 환율에 대한 미국 환율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어떤 화폐 가치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면서 제도가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하튼 한꺼번에 훅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제도적인 부분들은 친크립토적으로 제도가 다 바뀌는 것은 대단히 시간 문제이고 절차와 수순에 따라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 수장들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법을 바꿔야 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죠.